1953년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67달러였습니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한 달에 커피 2잔 사 마실 돈이 전부였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이 땅에 남은 것이라곤 잿더미와 굶주린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때 세계는 이 나라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가망 없는 나라. 도울 가치조차 없는 나라. 실제로 당시 UN 보고서에는 한국의 경제 자립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평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세계은행에 돈을 빌리러 가면 문전박대를 당했고 국제사회는 한국을 영원히 원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나라로 분류했습니다. 그런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은 전 세계 개발도상국에 수조 원의 원조를 제공하는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세계에서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뀐 사례는 인류 역사상 단 하나뿐입니다. 200개가 넘는 나라 중에서 오직 대한민국만이 해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기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작은 194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해방 직후 한반도는 기쁨도 잠시, 곧바로 혼란에 빠졌습니다. 일본이 물러가면서 공장은 멈췄고 기술자는 사라졌고 경제 기반이라고 부를 만한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남한의 산업시설 대부분은 일제가 북쪽에 집중시켜 놓았기 때문에 남쪽에는 논밭 외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지만 나라 살림을 꾸려나갈 돈이 없었습니다. 미군정 시기부터 들어오기 시작한 미국의 원조가 사실상 이 나라의 유일한 생명줄이었습니다. 그리고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터졌습니다. 3년간 이어진 한국전쟁은 이 땅에 있던 마지막 남은 것마저 모조리 파괴했습니다. 서울은 4번이나 주인이 바뀌었고 전국의 공장과 도로와 다리가 폭격으로 무너졌습니다. 전쟁이 끝났을 때 한반도의 모습은 말 그대로 폐허였습니다. 집을 잃은 사람이 수백만이었고 전쟁 고아가 거리에 넘쳐났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했습니다. 이때 이 나라를 먹여 살린 것이 바로 해외 원조였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UN 회원국들이 구호물자를 보냈습니다. 밀가루, 분유, 옥수수, 면직물, 시멘트.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밀려 들어오는 원조 물자가 없었으면 이 나라 사람들은 그 겨울을 넘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시 사진을 보면 아이들이 긴 줄을 서서 미군이 나눠주는 우유를 받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미국에서 온 밀가루 포대를 풀어서 수제비를 끓였습니다. 원조 물자로 만든 옷을 입고 원조로 지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원조로 만든 도로 위를 걸었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1950년대 대한민국은 숨쉬는 것 외에는 거의 모든 것을 원조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광복 이후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 대한민국이 받은 해외 원조 총액은 약 127억 달러입니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수십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미국이 가장 많은 돈을 보냈고 그 외에도 수십 개 나라가 현금과 물자를 지원했습니다.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UN 개발계획까지 합치면 한국에 손을 내민 국제기구만 해도 셀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원조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부끄러운 일은 아닙니다. 세계 수많은 나라가 전쟁 후, 재난 후, 독립 후에 원조를 받았습니다. 아프리카에도 아시아에도 남미에도 원조를 받은 나라는 넘쳐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원조를 받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그것이 대한민국을 다른 모든 나라와 구분짓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1950년대 대한민국은 원조에 의존하면서도 내부에서는 조금씩 변화의 씨앗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원조로 들어온 밀가루와 설탕과 면화, 이른바 삼백산업의 원료가 한국 최초의 소비재 공장들을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제분공장, 제당공장, 면방직 공장이 하나둘 세워졌습니다. 물론 원료는 전부 수입이었고 기술도 초보 수준이었지만 그래도 공장이 돌아간다는 것 자체가 이 나라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1950년대 한국 경제는 자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원조가 줄면 나라 경제가 흔들렸고 늘면 겨우 숨을 돌렸습니다. 원조가 곧 산소호흡기였던 시대였습니다. 그 산소호흡기를 떼고 스스로 숨을 쉬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입니다. 1961년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정부는 경제개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웠습니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목표는 단순했습니다. 이 나라를 가난에서 꺼내는 것. 그런데 돈이 없었습니다. 기술이 없었습니다. 자원도 없었습니다. 있는 것이라곤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사람을 수출했습니다. 1960년대 초 서독으로 광부와 간호사가 파견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분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파독 광부, 파독 간호사. 이 젊은이들은 지하 수백 미터 탄광에서 이국 땅 병원에서 피와 땀을 흘리며 번 돈을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그 돈이 서독으로부터의 차관을 끌어오는 담보가 되었습니다. 독일 은행들은 한국이라는 나라는 잘 몰랐지만 자기네 탄광과 병원에서 묵묵히 일하는 한국 젊은이들의 성실함은 직접 보고 있었습니다. 그 신뢰가 돈이 되었고 그 돈이 한국 경제 개발의 종자돈이 되었습니다. 같은 시기 한국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수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수출한 것들을 보면 지금은 상상도 하기 어렵습니다. 가발, 합판, 쥐가죽, 오징어, 김. 1964년 한국의 연간 수출액이 처음으로 1억 달러를 돌파했을 때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1억 달러. 지금 기준으로 보면 중견기업 하나의 매출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지만 당시 한국에게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만들 줄 몰랐던 나라가 처음으로 세계 시장에 물건을 팔았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수출이 시작되면서 한국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공장이 하나씩 세워졌고 도로가 닦이고 전기가 들어오고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가난하지만 무언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믿음은 곧 실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1964년 1억 달러였던 수출액은 불과 13년 만인 1977년에 1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서독이 수출 1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까지 가는데 11년이 걸렸고 일본은 16년이 걸렸습니다. 한국은 그보다 더 빠르게 달렸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세계가 한국을 도와준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방해에 가까운 일도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경부고속도로 건설입니다. 1960년대 후반 박정희 정부는 서울과 부산을 잇는 고속도로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세계은행의 자매기구인 국제개발협회는 한국에 고속도로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한국 같은 가난한 나라에는 동서횡단도로가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를 뚫는 것은 낭비라는 판단이었습니다. 국내에서도 반대가 거셌습니다. 고속도로 지을 돈이 어디 있느냐, 그 돈으로 굶는 사람부터 먹여야 하지 않느냐, 나라 빚만 늘어나는 것 아니냐. 거센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밀어붙였습니다. 1968년 착공해서 1970년 완공까지 2년 5개월, 428km 고속도로를 세계에서 가장 적은 돈으로 가장 빠른 시간에 지어냈습니다. 이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서울과 부산 사이의 이동시간이 15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었습니다. 물류가 빨라졌고 공장이 전국으로 퍼졌고 경제가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은행이 필요 없다고 했던 그 도로가 한국 경제의 대동맥이 된 것입니다. 비슷한 일이 제철소 건설에서도 벌어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나라의 산업화를 위해서는 철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세계은행은 단호했습니다. 한국에서 일관제철소 건설은 불가능하다. 기술도 없고 자본도 없고 시장도 없다. 돈을 빌려줄 수 없다. 문전박대였습니다. 한국은 국제금융기관을 찾아다니며 자금을 구하려 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후진국 주재에 제철소를 짓겠다는 것 자체가 무모하다는 시선이었습니다. 그때 한국이 꺼내든 카드가 있었습니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으로 받게 된 대일 청구권 자금 5억 달러. 원래 이 돈은 농업이나 기본 인프라에 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일본을 끈질기게 설득해서 이 돈을 제철소 건설에 전용하는 것을 허락받았습니다. 일본도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 한국이 철강 산업에 뛰어드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한국의 집요한 설득에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970년 포항제철소 건설이 시작되었습니다. 세계은행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그 제철소는 1973년 첫 쇳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포항제철은 이후 세계 최고의 철강 회사 중 하나로 성장했습니다. 지금의 포스코입니다. 세계가 안 된다고 했던 것을 한국은 해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해냈습니다.
고속도로를 지었고 제철소를 세웠고 그 다음은 조선소였습니다. 1970년대 초 울산 앞바다 허허벌판에 현대중공업 조선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정주영 회장은 조선소를 지으면서 동시에 배를 만드는 전무후무한 방식을 택했습니다. 조선소 건설과 선박 건조를 동시에 진행한 것입니다. 세계 조선업계에서는 미친 짓이라고 했습니다. 조선소도 없는 나라가 26만 톤짜리 초대형 유조선을 만들겠다니. 하지만 1974년 그 배는 진짜로 바다에 떴습니다. 그리고 1983년 현대중공업은 선박 건조량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황무지에서 출발한 지 불과 10여 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이 시기 한국에서는 또 하나의 기적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산림녹화입니다. 전쟁과 연료 수탈로 한국에 사는 벌거벗은 민둥산이었습니다. 1950년대 사진을 보면 전국 어디를 가나 나무 한 그루 없는 황량한 산들이 이어집니다. 나라가 가난하니 사람들이 땔감을 구하려고 산에 있는 나무란 나무는 모조리 베어갔습니다. 비가 오면 산사태가 나고 가뭄이 들면 물이 말랐습니다. 1973년부터 전국적인 녹화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1차 치산 녹화 10개년 계획. 전 국민이 나무를 심었습니다. 학생들이 심고 군인들이 심고 공무원들이 심고 농민들이 심었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함부로 베면 엄벌에 처했습니다. 15년 동안 전국 205만 헥타르에 48억 그루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국토의 20%, 산림의 30%에 해당하는 민둥산을 새로 푸르게 만든 것입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전쟁 후 산림을 완전히 복구한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고 기록했습니다. 2025년에는 이 산림녹화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세계가 인정한 말 그대로 민둥산의 기적이었습니다. 1970년대 한국에서는 또 하나의 거대한 변화가 농촌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새마을 운동입니다. 도시에 비해 극심하게 뒤처져 있던 농촌을 살리자는 운동이었습니다. 초가지붕을 슬레이트로 바꾸고 좁은 골목길을 넓히고 마을 앞 개울에 다리를 놓고 공동 빨래터를 만들었습니다. 정부가 마을마다 시멘트 335포대를 나눠주면서 시작된 이 운동은 전국 3만 5천 개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농가소득은 1970년 825달러에서 1979년 4,602달러로 5배 이상 뛰었습니다. 농촌이 살아나니 도시도 살아났고 나라 전체가 들썩거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고속도로가 뚫리고 제철소가 세워지고 조선소가 배를 만들고 산에 나무가 자라고 농촌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세계가 가망 없다고 했던 나라가 자기 힘으로 일어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원조에 의존하던 나라가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자기 다리로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도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은 더 높은 곳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입니다. 1983년 삼성전자가 64K D램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당시 세계 반도체 시장은 미국과 일본이 양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가 무엇인지도 제대로 모르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세계 네 번째로 64K D램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는 당시 약 4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미친 듯이 추격했습니다. 256K, 1메가, 4메가, 16메가, 64메가. 한 세대씩 올라갈 때마다 격차를 줄여나갔습니다. 1992년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64M D램을 개발했습니다. 최초입니다. 쫓아가던 나라가 앞서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같은 해 삼성전자는 D램 시장 점유율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반도체가 무엇인지도 몰랐던 나라가 불과 9년 만에 세계 정상에 선 것입니다. 이후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단 한 번도 1위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30년 넘게 부동의 세계 1위입니다. 한국이 이렇게 질주하는 동안 다른 원조 수원국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은 여전히 원조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남미도 동남아시아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원조를 받아서 당장의 굶주림은 해결했지만 자력으로 경제를 돌릴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선 나라는 거의 없었습니다. 수십 년간 수천억 달러의 원조가 아프리카에 쏟아졌지만 극빈국의 숫자는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원조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원조만으로는 나라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원조를 받되 그것을 종자돈으로 삼아 스스로 일어서는 길을 택했습니다. 밀가루를 받아먹으면서도 공장을 세웠고 차관을 얻으면서도 기술을 배웠고 도움을 받으면서도 언젠가는 갚겠다는 자존심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자존심이 이 나라를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은 대한민국이 세계 무대에 정식으로 등장한 순간이었습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35년 만에 올림픽을 개최한 나라. 세계는 놀랐습니다. 불과 한 세대 전에 구호물자를 받아먹던 나라가 세계인의 축제를 열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 어려웠습니다. 서울의 거리를 달리는 자동차 높이 솟은 빌딩, 질서 정연한 시민들. 세계는 그제야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1996년 대한민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가입했습니다. 이른바 선진국 클럽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전쟁 고아가 넘쳐나던 나라가 구호물자에 줄을 서던 나라가 세계은행에서 문전박대당하던 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것입니다. 해방 후 51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듬해 한국에 다시 한번 거대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입니다. 국가부도 직전까지 몰린 대한민국은 국제통화기금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195억 달러. 굴욕적인 금액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다시 한번 세계에 손을 벌린 것입니다. OECD에 가입한 지 겨우 1년 만이었습니다. 세계는 한국이 이대로 주저앉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이때 벌어진 일은 세계 역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금모으기 운동입니다. 나랏빚을 갚기 위해 국민이 자기 금부치를 자발적으로 내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혼반지를 뺏어 가져온 아주머니, 돌반지를 꺼내온 아기 엄마 훈장을 녹여달라고 가져온 참전용사, 금이빨을 뺏어 내놓은 할머니. 전국에서 약 350만 명이 참여했고 모인 금은 약 227톤, 21억 달러 규모였습니다. 세계 언론은 이 장면을 앞다퉈 보도했습니다. 나라가 부도 위기에 몰렸는데 국민이 자기 재산을 들고 나와줄을 서는 나라. 세계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이것이 한국이라는 나라입니다. 위기 앞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위기 앞에서 뭉치는 나라. 그 힘으로 한국은 IMF 구제금융을 당초 예정보다 3년이나 빠른 2001년에 전액 상환했습니다. 세계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IMF 위기를 극복한 한국은 더 강해져서 돌아왔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은 IT 강국으로 도약했습니다.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세계 1위, 반도체 세계 1위, 디스플레이 세계 1위, 조선 세계 1위, 자동차 생산 세계 5위. 전쟁 후 반세기 만에 주요 산업 분야에서 세계 정상급 자리를 차지한 것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67달러에서 3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500배 가까운 성장이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11월 25일 역사적인 날이 찾아왔습니다. 대한민국이 OECD 산하개발원조위원회 DAC에 정식 가입한 것입니다. DAC는 무엇인가? 전 세계 원조의 90% 이상을 제공하는 나라들의 모임입니다. 쉽게 말해서 도움을 주는 나라들의 클럽입니다. 한국은 이 클럽의 24번째 회원국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것이 왜 역사적인가? 1945년 이후 세계에서 원조를 받은 나라는 수백 개에 달합니다. 아프리카 54개국 대부분이 원조를 받았고 아시아에서도 남미에서도 중동에서도 수십 개 나라가 원조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완전히 전환한 사례는 단 하나뿐입니다.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200개가 넘는 나라 중에서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오직 한 나라만이 이것을 해냈습니다. 세계은행은 한국을 성장 슈퍼스타라고 불렀습니다. 한국의 발전사를 개발도상국의 필독서로 지정했습니다. 유엔은 한국을 원조 역사의 유일한 성공 사례로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칭찬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을 해낸 나라에 대한 기록입니다. DAC에 가입한 이후 한국은 본격적으로 원조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 KOICA를 중심으로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 곳곳에 원조의 손길을 뻗었습니다. 2010년 11억 7천만 달러였던 한국의 원조 금액은 2020년 22억 5천만 달러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명실상부한 원조 선진국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원조에는 다른 나라의 원조와 구별되는 특별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보훈입니다. 한국은 6.25 전쟁 때 자신을 도와준 나라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16개국이 한국 전쟁에 전투병을 보냈고 그 외에도 수십 개 나라가 의료진과 물자를 지원했습니다. 그중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필리핀 세 나라는 전투에 참여했으면서도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가난 속에 있습니다. 한국은 이 세 나라를 ODA 중점 협력국으로 지정하고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를 봅시다. 1951년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한국 전쟁에 지상군을 파견했습니다. 강류부대라 불린 이 부대는 1271명의 병력을 보냈고 그중 657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지구 반바퀴를 돌아서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나라를 위해 피를 흘린 것입니다. 한국은 70년이 지난 지금 그 피값을 갚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후손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학교를 짓고 병원을 세우고 직업훈련 시설을 만들고 있습니다. 화천군에서 시작된 참전용사 후손 장학 사업으로 에티오피아의 젊은이들이 의사가 되고 은행원이 되고 교사가 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는 중남미에서 유일하게 한국 전쟁에 참전한 나라입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달려와 한국을 위해 싸웠습니다. 70년 뒤 한국 KOICA 팀이 콜롬비아 오지 마을에 들어가 수자원 시설을 건설하고 내전 피해자들의 재활을 돕고 있습니다. 35년간 콜롬비아에 지원한 ODA 규모만 1억 3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필리핀에 대한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1991년부터 필리핀에 지원한 무상원조는 약 2,400억 원. 봉사단원 870명이 파견되었습니다. 세계에서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뀌었을 뿐 아니라 과거에 자신을 도와준 나라를 찾아가서 은혜를 갚는 나라. 받은 것을 기억하고 기억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나라. 그것이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은 에티오피아와 콜롬비아와 필리핀뿐 아니라 전 세계 개발도상국에 자신의 경험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운동 모델을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에 보급했습니다. 산림 녹화 기술을 몽골과 중동에 전파했습니다.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수십 개 나라에 수출했습니다. 의료진을 파견하고 학교를 짓고 도로를 깔고 다리를 놓고 있습니다. 50도가 넘는 아랍에미리트 사막에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로 농사를 짓는 데 성공했습니다. UAE 정부는 이 기술에 7천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한때 민둥산이던 나라가 사막을 녹색으로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숫자를 정리해 봅시다. 1953년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 2025년 1인당 국민소득 약 3만 4천 달러. 약 500배 성장했습니다. 같은 기간 미국은 24배, 일본은 약 100배 성장했습니다. 한국의 500배 성장은 세계 경제사에서 유례가 없는 숫자입니다. GDP 규모로 보면 한국은 세계 12위 경제대국입니다. 세계은행에서 문전박대당하던 나라가 세계 경제 상위권에 올라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영향력은 이제 경제만이 아닙니다. 한류라고 불리는 문화의 물결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한국의 음악, 드라마, 영화, 음식이 세계인의 일상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미국 빌보드 차트 1위를 한국어 가사 그대로 차지한 나라.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받은 나라. 넷플릭스 전 세계 시청률 1위를 한국 드라마가 차지하는 나라. 이 모든 것이 70년 전에 구호물자를 받아먹던 바로 그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한국은 대체 어떻게 한 것인가? 자원도 없고 땅도 좁고 전쟁까지 겪은 나라가 어떻게 이런 성취를 이룰 수 있었는가? 세계의 학자들이 한국의 성공 요인을 분석해왔습니다. 교육열, 근면성, 정부 주도의 산업정책, 수출 중심 경제구조, 강한 공동체 의식, 다양한 요인이 꼽힙니다. 모두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를 더 덧붙이고 싶습니다. 자존심입니다. 가난하지만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도움을 받되 거기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할 때마다 가능하다고 증명해 보였습니다. 고속도로가 필요 없다는 말에 고속도로를 만들었고, 제철소를 지을 수 없다는 말에 제철소를 세웠고, 반도체를 모른다는 소리에 세계 1위를 찍었습니다. 나라가 망할 뻔한 위기에 국민이 금반지를 빼서 내놓는 자존심.
그것이 이 나라를 만든 힘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의 원조 인력들은 세계 곳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오지 마을에서 우물을 파고, 동남아시아 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중동 사막에서 농사 기술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고 있는 일은 단순한 봉사가 아닙니다. 70년 전 한국이 받았던 도움을 세계에 돌려주는 것입니다. 밀가루를 받아먹던 나라가 이제 다른 나라에 쌀을 보내고 있습니다. 학교를 지어달라고 했던 나라가 이제 다른 나라에 학교를 지어주고 있습니다. 기술을 배우러 다니던 나라가 이제 기술을 가르치러 다니고 있습니다. 세계 200개가 넘는 나라 중에서 이것을 해낸 나라는 대한민국뿐입니다.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이 단순한 문장 속에는 70년의 눈물과 땀과 피가 녹아 있습니다.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맨손으로 나라를 일으킨 사람들, 독일 탄광에서 석탄을 캐던 젊은이들, 중동 사막에서 도로를 닦던 건설 노동자들, 새벽부터 밤까지 공장을 돌리던 여공들, 금반지를 빼서 나라에 바친 아주머니들. 그 모든 사람의 이야기가 이 한 문장에 담겨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기적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몇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맨손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가망 없다고 했던 나라가 세계를 돕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받기만 하던 나라가 이제는 베푸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풀면서도 과거에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이야기입니다. 67달러에서 시작해서 세계를 향해 손을 내밀 수 있는 나라가 되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달리고 있습니다. 더 높이, 더 멀리, 더 많은 사람에게 손을 내밀기 위해서 70년 전 세계가 한국에 내밀었던 그 손을 이제 한국이 세계에 내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200개국 중 이것을 해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유엔도 인정한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뿐인 기적.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